멤버들과 함께 영화를 통해 교양을 넓힙니다. 듣고 보는 듣보 영화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I'm fine. Thank you. And you? 그 아카데미 시즌이 좀 지나긴 했지만 그 이후로 한국에서 아카데미 때 나왔던 영화들이 지금 줄줄이 개봉하고 있어요. 뭐 보신 거 있으세요 혹시?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보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저는 일단 그 봉준호 감독님의 미키 그것도 못 봤기 때문에 그거 먼저 보면서 보름이 그 뮤지컬 영화 우리 제목 뭐였죠? 에멜리아 페레즈. 그거 한번 보고 싶었어요. 추천해줬었어서. 네. 호불호가 많이 갈리더라고요. 저도 아직 못 봐가지고. 저는 브루탈리스트랑 에밀리아 페레즈를 도합 10번 넘게 예매했다 취소한 사람으로서 그 러닝타임을 감당할 그것 때문인가요? 그것도 그렇고 일단은 브루탈리스트는 너무 길기도 한데 이게 나이 들면서 이 영화를 본다는 것 자체가 체력적으로 소모가 맞아요.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맞아요. 엄청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또 특히 극장에서 보는 거 온 집중을 내가 맞아요.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진짜 보고 싶은 영화가 아니면 극장에 가는 것도 힘들다 이제. 맞아요. 다 그런 거 완전 맞죠? 완전 동감. 진짜로. 그래서 지금 아카데미 때 올라왔던 것들 중에서 에밀리아 페레즈 못 봤지, 브루탈리스트 못 봤지, 아노라는 제가 옛날에 개봉하자마자 봤어가지고 그나마 그걸 먼저 봤네요. 그리고 본 게 없어요. 저도 아노라가 지금 굉장히 궁금하긴 하거든요. 네. 네, 이번에 워낙에 상을 많이 탔기 때문에 궁금한데 아직까지는 손이 안 간다. 근데 아노라 같은 영화는 극장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집에서 보면은 집중이 안 되려나? 좀 보기가 왜 이렇게 길지? 지루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브루탈리스트도 아마 집에서 못 볼 거다. 4시간을 어떻게 버티나. 진짜 길어. 연속극 보듯이 30분씩 잘라서 봐야 돼. 아, 그렇고요. 근데 지금 녹음 시점으로 다음 주에 플로우라는 그 애니메이션이 개봉한다고 해서 굉장히 기대 중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 동네가 이제 큰 일정을 앞두고 있는데 재보궐 선거 지역구예요. 네. 물론 저희 동네는 아니고 옆 동네긴 하지만 제가 이제 단체에 속해 있는 이제 민우의 어떤 분이 또 후보로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이제 재보궐 선거다라는 시즌 때문에 되게 막 복잡하더라고요. 카페에 가도 어느 분들끼리 이렇게 모여 앉아 저희 집이 시청 근처다 보니까 뭐 이번 선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어디서 홍보를 할 것인지 막 그런 얘기가 들려오는 거 보니까 재보궐 선거긴 하지만 어쨌든 선거는 선거다라는 게 조금 느껴지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런데 아카데미 관련해서 이제 영화를 찾다가 콘클라베라는 오늘의 영화를 봤는데 이게 재보궐 선거랑 너무 잘 맞는 영화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저희 방송이 4월 1일 날 송출이 되니까 이때쯤에 딱 이 방송을 하면 할 말이 좀 많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이제 콘클라베라는 영화로 홀리하게 준비를 홀리한가요? 해봤습니다. 네, 제가 그리고 지난번에 시즌 2 때 두교황이라는 영화를 했잖아요. 이거랑 어떻게 보면 세계관이 연결되기도 하고 듣보에 유일하진 않지만 유일한 가톨릭 신자로서 유일하지 않다고 하는 건 냉담자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 그리고 콘클라베와 같은 그런 잘 모르는 비종교인들이 잘 모르는 것들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서 교양을 쌓아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화 콘클라베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지난번에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탱크에서는 믿음에 관련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것의 키워드는 의심입니다. 믿음과 의심. 이게 어떻게 함께 갈 수가 있는지 영화를 통해서 조금 더 알아볼 텐데 우리 가지 언니가 줄거리를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교황의 갑작스러운 서거 이후에 새로운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가 시작되는 걸로 이제 영화가 시작이 되고요. 콘클라베를 위해서 전 세계에서 모인 118명의 추기경들은 각자의 정치적, 종교적 견해와 야망을 가지고 교황 선출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콘클라베는요 70% 이상의 득표가 있어야지만 교황으로 선출이 되는 그 규칙에 의해서 네. 투표는 계속 반복이 되는데요. 투표가 거듭될수록 네. 교황 후보자들 간에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면서 당선이 유력한 후보들이 하나 둘 스캔들에 휘말리게 되면서 추기경들 간의 갈등과 음모가 드러나게 됩니다. 네. 그 과정에서 추기경단의 단장으로서 콘클라베를 총괄하는 로렌스 또한 교황의 자리와 그 자격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면서 네. 신념과 욕망 사이에서 갈등을 하게 되고요. 콘클라베가 진행되는 동시에 교회 밖에서 또 막 계속 테러가 발생하는 등 점점 더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종교와 권력을 통해 인간의 내면에 대한 성찰을 밀도 있게 담아낸 네. 뭔가 종교적, 정치적, 심리적 스릴러 영화입니다. 네. 네. 자, 들어가기 전에 제가 그 콘클라베라는 것이 무엇인지 네. 현실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 그 두 교황 했을 때 그때 잠깐 언급을 했었던 것 맞아요. 같아요. 저희 네. 잠깐 얘기했어요. 네, 콘클라베가 있고 어떤 교황이 선출이 됐을 때 나오는 연기와 네, 그리고 그 방식이 굉장히 네. 새로웠다. 네. 그런 것들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일단 콘클라베라고 하는 거는 새로운 교황을 선출하는 가톨릭 교회의 공식 절차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이게 라틴어로 함께 닫힌이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문을 잠그고 진행하는 회의라는 뜻에서 유래가 됐다라고 하고요. 현재 콘클라베 방식이 이어진 거는 1274년부터 그리고 비밀 투표로. 근데 영화 보니까 그렇게 비밀 같진 않던데 옆에서 겼는지라면 다 볼 게 생겼던데. 네, 아무튼 콘클라베의 역사를 보면은 과거에는 이제 교황 선출이 지금처럼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지는 않았는데 그 네. 이유는 성직자들 간의 싸움이 지나쳤기 때문이에요. 아무래도 그때는 이제 패착이 되게 많았죠. 가톨릭에서. 그리고 실제로 교황 클라멘스 4세 그러니까 1268년에 서거한 이후에 네. 새 교황을 뽑는데 네. 자그마치 3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3년이요? 네. 그리고 이제 1974년 그레고리오 10세가 네. 이렇게 오래 걸리면 안 되겠다 싶어서 현재 콘클라베 방식을 도입한 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흰 연기가 나오면 선출이 됐다라는 것을 알리고 검은 네. 연기가 나오면 재투표다. 그래서 영화 속에서 보면은 이제 400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와서 교황 선출을 기다린다 뭐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 이후에는 교황 선출이 평균적으로 이제 몇 주 안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는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 아세요? 영화에서 그 얘기 나왔나? 소설에선 나오던데 교황 네. 선출을 할 때에는 80세 이하의 추기경들만 투표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영화에서 안 나왔던 것 나왔어요. 같은데, 네. 이게 그래서 제가 영화적 허용인지 진짜인지 찾아봤는데 실제로도 그렇대요. 그래서 실제로는 80세 이상의 추기경들은 투표에서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옛날에 이제 나이 드신 꼰대분들이 하도 부정적인 일들을 많이 저지르거나 아니면 자신의 어떤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는 네. 것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배제하려고 저 근데 지금 네. 그 생각 네. 실제 투표에도 약간 적용돼야 되지 않나 이게 잠깐 생각했네요. 네, 그쵸. 잠깐. 하지만 이게 이제 잘못되면 에이지즘으로 네, 갈 수가 그쵸. 있다. 네, 저도 잠깐 했습니다, 사실은. 어쩔 수 없다. 어린애들이 살아가야 할 세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콘클라베에서 벌어졌던 웃지 못할 일들이 몇 개가 있는데, 네. 첫 번째가 뭐냐면, 3년 동안 교황을 못 뽑아서 추기경들을 굶긴 사건이 있어. 어머. 그러니까 서로 추기경들이 싸우느라 3년 동안 새 교황을 뽑지 못해가지고 이탈리아 사람들이 분노해서 추기경들을 가둬버리고 식량을 줄이기 시작했어요. 너네 빨리 안 뽑으면 굶어 죽는다.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중에 이제 굶어가던 추기경들이 이젠 좀 뽑자 하면서 결국 교황을 선출하게 됐던 어떤 웃지 못한 그런 일들이 예전에는 만장일치 투표 아니었어요? 맞아요. 그쵸?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1740년에는 50번 이상 투표를 했는데 교황이 정해지지 않았던 사건이 있었고 6주 만에 베네딕토 14세가 교황으로 선출이 되면서 끝났고요. 그리고 1831년에 투표 결과가 너무 의외여서 새 교황이 도망가려고 한 사건. 내가? 난 약간 못한다. 지현우 씨 대상 받은 느낌. 어리둥절. 그래서 그가 교황이 될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나는 아무래도 안 되겠다고 도망을 간 거죠. 근데 결국엔 잡혔어.
교황 그레고리오 16세가 되었다고 하고요. 오. 그리고 이거는 최근 일인데 2005년과 2013년에 콘클라베 내부에서 도청 시도가 있었다고 해요. 저도 그 기사는 네. 봤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외부에 기자들의 어떤 압력이나 혹은 누군가의 어떤 뭐라고 할까 정치적인 음해 때문에 거기에 도청을 좀 심어놨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교황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필요 조건에서 반드시 추기경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추기경만 교황이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평신도가 될 수도 있지만 여태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다라고 하고 평신도가 되려면 뭐 또 그게 굉장히 기준이 복잡한 기준들이 또 따로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요 정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화의 정보를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네. 영화가 일단 너무 잘 찍혔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도대체 감독이 누구야 하고 봤더니 에드워드 버거라는 서부전선 이상 없다. 그러니까 이분이 필모가 많지 않은데 서부전선 이상 없다로 약간 이 사람 뭐지? 하고 갑자기 떴던 그런 감독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근데 영화를 미적 감각을 굉장히 잘 살려서 너무 잘 찍는 분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각본은 피터 스트로한이라는 분이 각색을 했고요. 원작은 로버트 해리스라는 사람의 콘클라베라는 소설이 있는데 이분이 썼던 다른 소설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폼페이도 있고요. 나는 전설이다 또 있고 네, 그러니까 그동안 영화된 작품들이 굉장히 많고 이분의 특징이 고증을 되게 잘한대요. 그래서 자기가 아예 접점이 없는 그런 영역들도 조사를 엄청 잘해서 고증을 잘해서 이제 소설을 잘 만드는 걸로 유명하신 분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저는 음악도 굉장히 잘 신경 썼다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었거든요. 근데 음악은 폴커 베테르만이라는 분이고 이분은 이제 서부전선 이상 없다로 아카데미 음악상을 수상을 했다라고 하고 이 영화에서 그 약간 끼하는 그 소리 있죠. 그게 크리스탈 바셰라는 그런 악기가 있대요. 손으로 네. 한 소리를 내는 거라고 난 하던데. 약간 네. 현악기 쪽인 줄 나도 알았어. 현악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떤 몽환적이고 신비로운 음색을 낼 수 있는 그런 악기를 선택을 해서 했다라고 하고 저는 그 캐스팅도 굉장히 다채롭다고 생각했는데 소설 보면서 진짜 박수 친 게 뭐냐면 소설에서 나오는 어떤 그 캐릭터의 정체성 있죠. 어디 출신인지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캐스팅을 하신 거예요. 저도 앞에 등장인물 읽고 인물들하고 대입해 보니까 캐스팅이 진짜 미쳤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뭐 영국 출신이든 캐나다 출신이든 미국 출신이든 이런 것들 다 고려를 하셨고 또 트랑블레라는 인물 같은 경우는 어떤 캐나다 사람인데 프랑스어도 할 줄 알고 그런 사람들을 딱딱딱 이렇게 잘 맞춰서 캐스팅을 했다라고 해서 그 앙상블상이 있었거든요. 아무튼 캐스팅을 너무 잘해서 배우 캐스팅을 잘했다 혹은 연기를 잘했다라고 주는 상이 이제 앙상블상이라고 있는데 그거를 또 수상을 했다라고 해요. 근데 그만큼 여러모로 굉장히 신경 쓴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고 전 너무 궁금한 거예요. 예전에 제가 그 바티칸 로마의 휴일이었나? 그거 할 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바티칸에서 촬영이 불가능하다. 이거 어떻게 찍었을까? 너무 궁금한 거죠. 봤더니 시스티나 성당이랑 똑같은 1:1 비율의 세트장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거기 천장화까지 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구현을 했다고요? 네. 그렇게 해서 거기서 촬영을 하고 거기에서 조금 잘 안 찍히는 것들은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다른 성당들에 가서 촬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신경을 쓴 거고 의상 같은 경우도 고증을 되게 열심히 해서 의상 디자이너 분도 되게 유명하신 분이 붙어가지고 디테일하게 그거를 하나하나 다 찍었다. 맞아요. 그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성직자분들의 사제복의 레드 컬러가 맞아요. 디자이너가 마음에 안 들어서 진짜 다양한 레드를 시도한 다음에 고른 컬러래요. 그 레드가. 근데 이제 일반인이 보면은 그게 뭔 차인가? 그치 이게 앙큼 레드랑 뭐 이렇게 발그레 레드랑 뭔 차인가 싶지만 이제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에서 나오는 거지. 네가 보기에는 다 똑같은 레드니? 그 레드는 말이야. 맞아요. 그래서 그 쨍한 레드가 너무너무 눈에 잘 띄는 맞아요. 그런 검정과 대비가 돼가지고 맞아. 비장센이었죠. 정말 저는 정말 너무 다 좋았습니다. 일단은 제가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두 분의 감상평을 먼저 들어볼 건데 비신자인 시에나 언니부터 감상을 말씀해 주세요. 네, 저도 정말 여러 가지 의미로
재밌게 봤던 영화였어요. 아마 제가 최근에 몇 년간 본 영화 중에서 좀 손꼽힐 만큼 저는 인상적이었던 작품이었고요. 사람마다 영화에서 그 보는 좀 포인트들이 조금씩 다 다르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미장센적인 부분이 좀 가장 눈에 들어오기도 했는데 이 색 자체를 섬세하게 배치한 건 물론이고 명암을 너무 정말 탁월하게 잘 사용한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영화 중간중간에 이제 등장인물들이 이렇게 색이 칠해진 벽 앞에서 정면을 응시하면서 서 있는 장면들이 맞아. 잠깐씩 나왔는데 맞아. 저는 그 장면들의 의도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모두가 지켜보고 있다. 뭐 그런 느낌들도 있었고 약간 그 사람들의 초상화 같다라는 그런 맞아. 느낌도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영화 전체가 저는 그 한 편의 그림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특히 그 이탈리아 화가 중에서 카라바조라는 화가의 오. 그림과 분위기가 네.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카라바조 그림 역시도 명암과 빛의 대비가 인상적인데 제가 영화에서 명암을 잘 썼다고 느낀 가장 큰 이유가 그 검정색 때문이에요. 네. 그 영화 속에 검정색도 자주 등장을 했잖아요. 근데 그 검정색이 뭐 진한 회색이나 뭐 푸른빛이 섞인 그런 이렇게 빛이나 조명이 비추는 검정이 아니라 진짜 마치 블랙홀처럼 완전하게 어두운 그런 순수한 검정이었거든요. 맞아. 조명도 거기에 빛이 바래지 않은 정말 그 순수한 검정이어서 빛 반사도 한순간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이 굉장히 그림 같다라고 느낀 큰 이유 중 하나기도 했고 그리고 전 영화 초반에 그 제목이 나오기 전인가 후에 응급대원들이 그 교황의 시신을 하얀 천에 싸서 네. 들것으로 옮기는 장면이 짧게 나왔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사람이 들고 가는 중이니까 그 하얀 천이 계속 흔들리는 장면을 한 뭐 5초 정도 클로즈업을 해서 천만 잡아줬던 장면이 있었어요. 맞아. 근데 저는 딱 그 장면이 뭔가 이 영화의 그 메시지를 압축해서 보여준다라고 느껴졌던 장면이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장면을 잘 보면은 색감이 진하진 않았는데 화면을 딱 가로로 반을 나눠서 윗부분은 노란색 조명이었고요. 그 아랫부분은 푸른빛 조명을 비추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가운데 화면 속에 계속 흔들리는 하얀 천이 이제 맞아. 클로즈업이 되는 거죠. 근데 저는 그 교황을 감싼 새하얀 천이 그 새하얀 천의 색이 약간 추기경들의 그 신앙적인 신성한 마음을 상징한다라고 느껴졌었거든요. 그게 뭔가 흔들흔들. 근데 위는 노란색이고 노란색은 이제 빛의 색이자 교황의 색인 거죠. 그리고 아래쪽에 그 푸른색은 저는 영화에서 죽음이나 부정, 혼돈을 상징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영화 초반 장면이 의미하는 게 그 노란색이 되고 싶어하는 추기경들, 교황이 되고 싶어하는 추기경들이 추기경들과 이로 인한 그 혼란과 부정한 마음들로 인해서 그 신앙 공동체 전체가 흔들리는 상황을 뭔가 압축해서 표현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파란색이 그 영화 내내 좀 죽음이나 부정, 뭐 혼란을 의미한다라고 느껴졌는데 영화에서 그 파란색이 눈에 띄었던 장면들이 있기도 맞아요. 하잖아요. 수녀들이 일단 맞아요. 네. 첫 번째는 그 저도 파란색 옷을 입은 수녀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옆에서 조용히 없는 듯 있는 듯 없는 듯 추기경들을 보좌를 하는데 그러면서도 계속 추기경 집단에 정보를 던져서 뭔가 혼란과 그런 긴장들을 불러 일으키고 맞아.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 작당모이 하는 파란색 의자. 의자 있었잖아요. 맞아. 작당모이. 근데 작당모이를 그렇게 어두운 데서 자꾸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장면에서 누군가를 교황으로 밀어주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동시에 누군가는 절대로 교황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도 오가고 있어요. 근데 신앙심이 강한 사람을 뽑기보다는 그 자신들의 라인을 교황으로 뽑으려는 그런 부정적인 모의를 하는 자리였는데 저는 이 장면에서도 교묘했던 게 이게 제 TMI인지는 모르겠는데 위에서 내릴 때는 조명은 또 노란색이었거든요. 그래서 교황을 상징하는 노란색 그 조명이 내리쬐면서 그 파란 의자가 각도에 따라서 살짝 뭐 블루그린이나 가끔 초록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맞아요.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초록색을 영화에서 그렇게 비중 있게 다루지는 않았지만 침대에 이불이 초록으로 기억을 하는데 맞아요. 초록이 저는 좀 그들이 이제 쉴 수 있는 편안한 공간이나 물건을 상징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부정을 작당모이하는 그 자리가
부끄러운 모습이어야 하는데 하다 보니까 그들도 모르게 그 자리가 편해진다라는 음. 그런 의미도 이제 초록 의자처럼 보이게 연출을 한 거 아닐까 싶어서 그게 제가 뭐 너무 나아간 해석일진 모르겠지만 우연히 그게 초록색으로 보였을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묘한 색의 대비가 한시도 영화에서 좀 눈을 뗄 수 없게 만들었고 뭐 빨간색은 딱 그 욕망과 탐욕의 색으로 명확하게 쓰였던 것 같고 제가 제일 재미있었던 색은 흰색이었어요. 그래서 앞서서 제가 그 추기경들의 신성하고 순수한 마음이 흰색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 흰색에 그 교황의 색인 노랑을 한 방울 딱 넣으면 아이보리색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굳이 두 색을 이제 흰색이랑 아이보리색이라고 구분을 하지만 멀리서 보면 사실 그냥 똑같은 흰색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추기경 집단에 비유를 해보자면은 추기경 중에는 이제 신앙심이 우선인 새하얀 추기경도 있지만 교황이 되고 싶은 욕망을 품은 아이보리색 추기경들도 있다는 거죠. 근데 멀리서 보면은 그냥 그들은 다 같은 흰색의 추기경일 뿐인 거잖아요. 그래서 영화 초반에 그 처음 성당에 모여서 출신 지역별로 식사를 하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맞아. 그때 수녀님들이 막 음식을 만드는 장면이랑 교차 편집되면서 되게 음악이 좀 빠른 템포로 나왔었는데 그때 흰색과 아이보리색이 되게 끊임없이 대비되면서 막 뒤섞이는 장면이 있었었어요. 뇨끼랑 그 뇨끼 장면. 저도 기억나요. 그 흰색 천에 네. 뭐 뇨끼도 있고 나비올리도 네, 아이보리색 맞아. 나비올리를 막 만들어서 수녀들이 올리는. 막 빚는 그 장면.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그냥 똑같은 추기경들이랑 똑같은 흰색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욕망과 신앙이 그 안에서 보이지 않게 대립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구나. 그것을 좀 흰색과 아이보리색으로 보여주는구나 싶어서 저는 그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영화를 보면서 좀 좋았던 포인트 중 하나였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투표를 하러 가는 길에 그 하얀 우산 펼쳐진 장면 저기 있잖아요. 너무 그 장면 좋아요. 정말 저도 진짜 그거 보고 와 미쳤다 약간 그 이랬거든요. 앞에서는 검정색 우산을 쓰고 맞아요. 갔다면 뒤에서는 맞아요. 다 흰색 옷에 흰색 우산을 쓰고 가는 그 장면 맞아. 그리고 그 이제 영화 후반부로 갈수록 모든 추기경들이 각자의 욕망을 막 다 드러내잖아요. 근데 빈센트 추기경이 그 마지막에 비폭력을 강조하면서 다시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때 하얀 우산 밑에 상의에 빨간색 모를 다 맞아요. 걸치고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욕망을 상징하는 빨간색 도포지만 마지막 순간만큼은 좀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가겠다는 듯이 그 흰 우산으로 자신들의 탐욕을 모두 가리고 좀 마지막 투표에 임한 것처럼 보였어요. 걔 중에 이제 우산 안 들고 가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아, 그랬어요? 네. 그것까지 못 봤어. 한두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면 정가운데 이제 분수가 있었는데 맞아. 그 분수는 보이지도 않고 그 하얀 우산이 굉장히 눈에 띄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그리고 명암 대비가 이렇게 좀 강한 작품들은 오래 집중해서 보면은 피로감이 몰려오기도 하는데 모든 장면이 가볍게 흘러가는 게 없고 다 진지하고 음악도 굉장히 몰입감을 높였기 때문에 이 영화 보고 굉장히 피곤했어요. 색을 분석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 계속 분석하면서 보면 머리를 많이 쓰니까 쉬지 않고 머리가 이거는 정말 피곤할 수밖에 없어. 맞아요. 역시 제가 득보의 색 분석가. 아니 그게 뭐 그런 것만 보여 자꾸. 샤갈이네. 색채의 마술사. 그래서 제가 또 유일하게 아쉬웠던 점은 그 이름과 성을 이제 중간까지 막 섞어서 쓰는 점. 그래서 그리고 이름과 성도 섞어 쓰고 세례명도 섞어 쓰고. 너 세례명 섞었으니까 진짜 어렵더라. 맞아요. 그래서 그게 진짜 저희 중후반까지 누가 그래서 누구라는 거지? 이러면서 그게 너무 헷갈렸다. 그래서 이게 딱 하나 아쉬웠고 모든 면에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우리 가지 언니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도 정말 제가 좋아하는 한마디로 그냥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영화라서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 마지막 반전이 정말 앞에 모든 내용을 잊게 할 만큼 굉장히 충격적이잖아요. 그래서 저 진짜 극장에서 이 정도로 소리를 냈어요, 혼자서. 그래서 정말 이 엔딩을 위해 이렇게 달려왔구나 싶은 그런 느낌이었고, 그 엔딩에서 앞에 것들을 다 약간 머리로 얻어맞은 듯한, 네, 다 잊어버리는 듯한. 그래서 원작 소설을 읽고 이 감독이 바로 이건 찍어야 돼 왜 그랬는지가 너무 이해가 갔고요. 그만큼 영화에 이제 정성을 되게 들여서 그런지
우리 말씀해주셨던 미장센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카메라에 깃든 그 인물들의 위치나 이런 것들 구도가 다 그들의 심경 이런 것들을 되게 잘 담아냈었던 것 같아서 되게 좋았고 네. 확실히 룸 넥스트 도어도 그렇고 원작이 있는 영화들이 특히나 뭔가 미장센을 되게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읽혀지는 것들을 보여지는 우리 도락 항상 강조하는 그것을 잘 나타내려고 신경 쓰다 보니까 좀 그러지 않나 생각이 들었고 또 이 앙상블 상을 받았다고 한 만큼 정말 배우진도 탄탄했어서 연기가 네, 그 복잡 미묘한 감정과 상황이 되게 잘 전달이 돼서 네. 특히 이제 교황 후보들이 한 명씩 이제 나락으로 갈 때마다 서바이벌이야. 네, 나락으로 갈 때마다 오늘 밤 교황은 나야. 교황 서바이벌 네, 진짜. 근데 그럴 때마다 오히려 이제 로렌스는 되게 고민이 깊어지잖아요. 그래서 그의 뭔가 깊어지는 그 주름의 연기가 되게 인상 깊었어요. 연기가 네. 내공이 보통이 아니에요. 진짜로. 네, 그래서 와, 저 주름 연기 어쩌지? 점점 짙어져 주름이. 그래서 너무 좋았고 저도 그 오프닝 시퀀스 되게 인상 깊었는데 저는 그 교황이 서거한 후에 반지 수거하고 해체하고 침실을 붉은 천으로 이렇게 막고 인장으로 봉인하고 그 과정이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이렇게 하는구나. 맞아, 그래서 맞아. 그 장면부터가 되게 재밌다, 신비한데 이렇게 딱 인장 자체가 되게 클래식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걸 아직도 저렇게 쓴다고? 근데 또 거기 침입할 때 또 그걸 굉장히 간단하게.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저는 그것도 상징적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렇게 간단하게 그냥 똑 딸 수 있는 거를. 하지만 전통을 중시하는. 네. 그래서 근데 그 인장이 어쨌든 알아보니까는 그 교황의 인장을 더 이상 위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수거를 해서 해체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알 수 있어서 좋았고 그리고 어쨌든 배경과 내용이 카톨릭이지만 현실과 되게 닿은 부분이 많아서 카톨릭 신자가 아니라도 좀 보고 공감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많을 맞아요. 것 같아서 그냥 이거는 정치의 축소판이죠. 어떻게 보면. 대중성도 굉장히 있을 것도 같고 그래서 좀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달달보름은 어땠어요? 근데 저는 일단 그 가톨릭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 영화를 어떻게 보실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것도 궁금하더라. 네, 근데 약간 상반된 반응이더라고요. 잘 찍었다. 오. 너무 고증을 잘 했다. 이렇게 소품 같은 것들은 너무 디테일하게 잘 살렸다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종교단체다 보니까 저렇게 권력과 부패가 심하지는 않다. 저건 과장된 것이다. 우리 그 정도 아니야. 라고 이제 선을 긋지만 네. 저는 이게 당연히 그 입장에선 선을 그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 이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인간이 있는 집단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오는 길에 찾아봤는데 전 세계적으로 가톨릭 신자가 13억이래요. 근데 가톨릭은 대부분 다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고 그걸 책임지는 사람이 교황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책임이 막중할 수밖에 없고 그만큼 책임이 많다는 건 권력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아무리 추기경들이 신성시 되는 직업이라고 해도 그 사람들의 의식수준이 높다고 해도 그 권력 앞에서는 당연히 중도를 찾기가 힘들어요. 탐할 수밖에 없는 사람도 생기고 또 이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앞으로 나아가야 하나 고민을 하다 보면 자기의 그런 이상과 현실이 부딪히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중도가 필요하다. 그렇죠. 그거를 너무 잘 보여줬다라고 생각하고 맞아요. 일단 저는 가장 여기서 마음에 들었던 연기자는 수녀님을 연기했던 아그네스 수녀거든요. 존재감 없는 연기를 존재 있게 해. 맞아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하지? 맞아. 그러니까 정말 짧게 등장하는데 거의 10몇 분? 11분 정도 네. 등장했대요. 근데 그게 있대요. 그 몽타주를 보면은 다 어떤 시퀀스에도 다 걸린대. 그 수녀님이. 어딘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관객도 모르게끔 저 사람은 되게 중요한 인물인가 인식이 보다라고 되는 인식이 거죠.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연기가 저는 일단 너무 좋았고 맞아. 가톨릭에서 제가 항상 좀 싫어하는 지점이 성별 이분법이 너무나 명확한 것이었는데 그 수녀님들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계단에서 하강을 계속 하고요. 신부들은 계속 계단 위로 올라가는 그런 장면들로 표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급 체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그 시퀀스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준다라는. 그리고 수녀들은 어쨌든 음식을 하거나 네, 그쵸. 계속 뭔가를 수발을 드는 그런 느낌으로 수발 수녀.
발음 네. 정확히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음식을 만드는 거를 직접적으로 보여줬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이 영화가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그 신부님들의 얼굴도 솔직히 되게 유명하신 분들로 데리고 왔는데 되게 고증이 잘 됐어. 맞아요. 그러니까 잘생기지 않은 유물 연기에 잘생기지 않은 아주 오래된 고뇌로 인해서 머리가 벗겨진 그 모습들. 그게 진짜 현실의 그런 추기경 모습들이랑 너무 닮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참 잘했다. 그리고 아까 오프닝 시퀀스 두 분도 얘기했지만 저는 그게 와닿았던 게 그 체스판을 보고 벨리니가 제가 이거 가져가도 돼요라고 얘기하거든요. 맞아. 근데 그 체스판이 사실 중상모략의 상징이고 이분법의 상징이잖아요. 그치. 벨린이 저 추기경 나락가겠는데 생각이 중간에 확 들더라고요. 그걸 보고. 그리고 또 그 인장을 빼면서 반지를 이렇게 해체할 때 추기경들의 얼굴을 한 번씩 이렇게 잡는데 다들 뭔가 탐욕에 사로잡혀서 그 눈빛을 이렇게 보내는데 이 영화 이런 내용이구나 라는 게 그 앞에 오프닝 시퀀스에서 너무나 추기하게 딱 잘 돼 있죠. 보여줘서 그 부분이 진짜 좋았어요. 그리고 그 우산 장면 같은 경우는 되게 그런 장면이 많더라고요. 그 위에서 드론으로 찍은 것 같은데 사람들 얼굴이 안 보이게끔 해서 이렇게 점처럼 보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 굉장히 큰 싸움이지만 사실 멀리서 봤을 때는 그냥 한 인간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표현했던 장면이 그렇게 얼굴조차 구별할 수 없는 추기경들의 모습으로 보였던 것 같고 전체적으로 저도 다 진짜 한 폭의 그림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또 신자로서 좀 대변을 하자면 이 영화가 그렇게 나쁘다고 볼 수가 없는 게 이 추기경들이 권력을 탐하는 모습은 있지만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그죠, 그 나름의. 그 나름의 이유가 있어. 전통을 유지하는 사람의 이유도 납득이 가고 자유 쪽을 지지하는 사람도 납득이 갈 만한 이유들이 다 있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신자인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은 영화다라는 거를 좀 느끼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다 공감이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나쁜 놈 한 명 있지만.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영화가 너무 좋았고 그것도 생각난다. 그 로렌스가 면담을 하는데 한쪽 문은 열려있고 한쪽 문은 닫혀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을 되게 잘 썼더라고요. 콘클라베 자체가 이제 닫힌 문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은데 뒤에 배경을 보면은 빨강색 그 문을 이미지를 되게 잘 활용을 했어요. 근데 하나의 문은 열려있고 하나는 닫혀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그 트위터에서 그 밈 아세요? 열림교회 닫힌 문? 몰라요 그거? 되게 유명한 밈인데 그러니까 그 교수가 대학생들한테 모순되는 상황을 촬영을 해오는 과제를 낸 거예요. 근데 그 학생이 열림교회 닫힌 문 찍어갖고 낸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열려있는데 닫혔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사실은 종교가 사실 그렇잖아요. 그치. 근데 그 닫혀있는데 한쪽은 닫혀있고 한쪽은 열려있는 그 문을 보니 뭔가 개방되려고 하지만 여전히 닫혀있는 그 모습이 거기서 딱 표현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맞아요. 마지막에 그 문을 진짜 많이 썼다는 게 마지막 클로징 시퀀스도 문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예. 처음에 들어갈 때도 닫히면서 시작하고 다시 열리고 또 수녀들이 나올 때도 문이 열리면서 수녀들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그 상징적인 의미들이 문을 통해서 많이 비춰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신자가 아니신 분들도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이 영화는 아까 우리 가지 언니랑 시에나 언니가 굉장히 좀 헷갈린다라고 했듯이 좀 인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저희 동양인들이 보기에는 이 서양인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 그런 면이 좀 있어요. 네. 그리고 얼굴도 좀 어떻게 보면 비슷하지만 그 이름도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헷갈리는 측면들이 있어서 일단 인물들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는 일단 주인공 로렌스 그리고 벨리니를 먼저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 로렌스는 초반에 등장할 때 약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기도가 잘 안 되는 걸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 기도가 좀 힘들어서 교황 서거 직전에 교황성한테 피정을 떠나고 싶다. 내가 좀 마음을 정리를 해야지 다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교황성화가 갑자기 서거를 하면서 본인이 엉겁결에 그 콘클라베를 지휘해야 되는 관리자 역할을 맡게 된 거죠. 근데 이분은 자기의 위치도 위치지만 원래 성격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중립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한 편을 극단적으로 지지하지 않고 중립적인 조정자 역할에서 FM을 따르면서 그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형식이나 아니면은 법에 의해서 사람들을 좀 생각하려고 애쓰는 네, 그런 인물로 등장을 하고요. 야망이 없지만 나중에 이제 그런 선택의 중립적인 선택의 변수로 작용을 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분이 이제 거의 영화를 끌어가는 하나의 시점으로 중요한 시점으로 묘사가 되고요. 로렌스 추기경을 연기했던 분은 랄프 파인즈라고 어디서 보셨냐면 해리포터에서 나왔던 볼드모트 역할. 맞아요. 제가 영화 보면서 이 사람 눈 어디서 봤지? 눈이 자꾸 맞아. 생각이 나는 거야. 이 사람 눈 되게 익숙한데 볼드모트다. 그때 딱 알겠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이제 아주 오랫도록 사랑받았던 배우이기 때문에 연기 내공이 보통이 아니죠. 그리고 알도 벨리니 추기경 연기했던 분이 스탠리 투치. 네. 악마는 프라다를 네. 입는다 해서 약간 그 게이 디자이너로 네. 나오지 않잖아요. 네. 아무튼 그래서 그때랑 굉장히 좀 다른 역할이긴 한데 또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너무 그 새침한 느낌은 근데 비슷한 것 같아요. 맞아요. 새침한 느낌. 근데 이 벨리니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개혁적이고 굉장히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교회의 변화를 꿈꾸는 인물인데요. 현대 사회에서 교회 역할을 바꾸려는 아주 개혁적인 인물로 묘사가 됩니다. 그쵸. 네. 네. 그래서 동성애자도 옹호하고 다양성도 옹호하고 퀴어도 옹호하고 여성의 역할, 여성도 사제를 서품을 받아야 된다라고 사실 거기까지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긴 한데 너무 급진적인 인물로 맞죠. 묘사가 되죠. 네. 초반에는 사실 권력을 별로 탐하는 것 같아 보이진 않는데 나중에는 저 사람을 막아야 돼. 그럼 내가 해야지. 라는 식으로 약간 야망이 맞아. 조금 네. 보이는 그런 인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제가 두 트랑블레 그리고 아데에미 추기경을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제 조슈아 아데에미라는 추기경은 나이지리아에서 온 그 아프리카계 추기경이에요. 그래서 초반부터 유력한 교황 후보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좀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성향을 가진 인물이고 또 아프리카 출신 첫 교황이라는 상징성 때문에도 큰 주목을 받게 돼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하지만 이제 나이지리아에서 온 수녀와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가장 먼저 후보로서의 지위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런 탈락. 가장 먼저 가장 먼저 나락하셨죠. 네, 탈락하게 되시고 근데 이 스캔들의 상대 수녀가 우연히 바티칸에 온 것이 아니라 일부러 누군가 이 아데미를 교황 후보에서 끌어내리려고 의도적으로 데려왔다라는 사실이 밝혀지는데요. 이 일을 꾸민 또 다른 인물 트랑블레 추기경에 대해서도 소개를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키가 엄청 크세요. 네. 길쭉하시더라고요. 190 되는 것 같던데. 이 트랑블레 역시도 유력한 교황 후보 중 한 사람이고 전통적이면서 보수적인 성향의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트랑블레는 교황이 선종하기 직전에 이제 단독으로 교황을 만났던 인물이기도 했는데요. 맞죠? 구리죠. 네, 그래서 네. 뒤가 구리죠. 네. 평소에 이제 부정 부패가 많았던 인물이어서 이제 교황님께서 그 선종 직전에 그의 추기경 자격을 박탈하려고 했다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게 처리가 되기도 전에 먼저 교황님이 선종하시면서 이 사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게 되었어요. 그래서 네. 트랑블레는 여전히 후보 자격을 유지한 채 콘클라베에 참여를 하게 됐고요. 네. 트랑블레는 자신이 가진 그 권력과 수단을 이용해서 다른 후보를 계속 견제해 오던 사람이었고 이런 사실을 이제 그 교황님 비서인가요? 그 사람이 알려준 사람이 레이? 그 사람이 뭐 어떤 인물이었죠? 비서 그 교황의 직접적인 비서는 아닌 것 같고 이 로렌스 추기경의 네네네. 약간 비서 역할인 것 같은데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네. 이게 소설의 허용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쵸. 근데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거? 다 해. 그리고 이 사람은 맞아. 신부가 아니라 탐정을 해야 되지 않나 할 정도로 너무 뒷조사를 잘해요. 맞아요. 본인 그 소설에서는 네. 사도 국내 원장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교황과 가장 가까운 약간 그런 행정직을 했었던 네. 분인가 보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로렌스에게 이런 사실을 알려주면서 다행히 로렌스가 또 그에 대한 문서도 발견을 하게 되죠. 그래서 또 다시 그도 이제 그 후보에서 제명되게 탈락. 탈락. 네.
다음 인물 가지언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좀 이제 미스테리한 인물들을 조사를 했는데 네. 일단은 베니테스라는 추기경입니다. 이 추기경은요, 교황이 비밀리에 임명한 추기경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 존재를 몰랐는데 콘클라베 이제 시작과 동시에 등장을 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의 그 카불 대주교로 주로 위험 지역에서 사역을 한 인물인데요. 이 인물이 좀 재밌는 게 이 베니테스를 연기한 분이 디에즈라는 배우인데 이 작품이 이 콘클라베 작품이 첫 번째 연기 경험이라고 하더라고요. 오, 예. 너무 신부님 같은데. 너무 홀리하신데. 네, 너무 신기하게 이분이 원래는 건축가. 그래요. 그러니까 올해 54세인데 원래는 건축가로 되게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었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연기를 좀 하고 싶어 했었대요. 근데 좀 부끄러워가지고 계속 못하다가 근데 그 역할 딱 맞는다. 부끄러워하시잖아요, 뭔가. 근데 재밌는 게 팬데믹 기간. 그러니까 2019년부터겠죠. 네. 그때 좀 온라인 연기 수업을 들으면서 연기를 배우기 시작했고요. 몇 편의 이제 학생 단편 영화 같은데 출연했다가 콘클라베 오디션에 지원을 해서 이거 처음 이렇게 연기에 신기하다. 도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감동적이다. 우정이다. 그럼 어떻게 보면은 이 베니테스 추기경의 그 느낌과 좀 비슷하지 않아요? 네. 뭔가 짜잔 등장한 비슷해요. 그런 느낌이 있어서 되게 이 미스테리한 분을 잘 만든 것 같고. 캐스팅을 진짜 잘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분은 포스터에도 나와 있지 않은 인물이죠. 베니테스는. 그래서 굉장히 영화적으로 반전을 주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아그네스 수녀가 아까 전에 우리 보름이 얘기했던 그 수녀는 수녀회의 관리자입니다. 근데 로렌스가 후보자들의 비리에 대해서 진실을 다가가는데 뭔가 살짝 도움을 주는 그런 인물로 묘사가 되고요. 아까 전에 연기가 좋았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 배우가 처음 이 연기로 상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연기 인생에서. 예, 그만큼 인상 깊은 연기를 되게 했다. 오래된 연기자 아니에요? 예, 맞아요. 거의 35년 만인가? 네. 처음으로 연기로 상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조금 이게 아주 간단하게 조사를 했었어야 됐는데 좀 이입을 많이 해서 조사를 했는데 이 두 인물의 네. 조금 더 성격적인 면을 생각을 해봤는데 뭐 왜 저는 MBTI 생각했어? 아니 이 인물을 왜 이 두 사람을 묶어서 나에게 줬을까? 네. 그냥 랜덤이었는데요. 그랬어요. 나도 너무 의미 부여했네. 아니 근데 일단 이 두 사람은 자신의 신념에 따라서 움직이는 유일한 인물이었다고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좀 그쵸. 흔들림 없이. 그래서 자신의 소명을 위해서 또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인 것 같았어서 맞아. 그래서 그 두 사람을 묶어서 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다른 점은 뭐 시에나 언니는 너무 추악한 사람이야? 에이트. 여기서 이제 다른 점은 이제 베니테스는 되게 순수한 마음에 쓰는 사람인 것 같고 아그네스는 엄청 영리하게 했던 사람인 것 같다. 이런 차이를 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시면은 이렇게 각자 설명했던 내용들이 조금 더 와닿으실 것 같아요. 네. 그 외에도 이제 강력한 나야나 후보로 이탈리아 출신의 테데스코 약간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냐면 제가 지난번 두 교황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이탈리아 성직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교황이 이탈리아 출신의 추기경들로 구성이 안 돼요. 그 이유는 그동안 너무 많이 해먹어서 다양성 때문에 너는 이제 잠깐 그만해라 라는 그런 의견들 때문에 사실 안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 테데스코라는 사람은 전통을 굉장히 중시해서 우리는 라틴어를 다시 쓰면서 미사를 참례를 해야 된다. 미사 집회를 해야 된다. 지금 봐라. 라틴어 죽은 언어라고 다 없애버리고 지네 마음대로 자기들 언어로 해놨더니 여기 봐라. 다 언어 쓰는 사람들끼리 모여있잖아. 이게 전통을 다 부정해서 그런 거야. 라는 그런 말을 하는 인물이거든요. 근데 물론 맞는 말이지만 전통을 중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양성에서 굉장히 이제 퇴보되는 그런 자기의 의견을 표출을 하다 보니까 자유진영 사람들에게는 약간 거부감이 드는 그런 인물이죠. 근데 테데스코가 되게 재밌는 게 뭐 이렇게 도와주려면 됐어 손대지 마! 막 이런 장면들이 중간중간에 나와요. 근데 저는 이 영화가 되게 진지한 영화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되게 웃기거든요. 웃기지 않았어요? 이 테데스코라는 인물이 어쨌든 조금 그런 면을 담당한 것 같아요. 맞아. 테데스코도 웃기고 저는 그냥 영화 자체가 중간중간에 조금
웃으라고 일부러 만든 건데 사람들이 너무 이게 종교와 관련된 거니까 되게 진지하게 보는 것 같더라고. 나밖에 안 웃더라고 극장에서. 근데 아무튼 테데스코는 그런 가벼운 그런 말들을 하는 캐릭터로 또 묘사가 되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인물들을 소개를 해봤는데 저는 이 인물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다양한 인간의 군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래서 특별히 공감 가는 인물이 있었는지 혹은 이 인물들은 내가 좀 닮고 싶다 이런 인물들이 있었는지 이건 좀 별로다라고 하는 인물들이 있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시에나 언니부터 이야기해 주세요. 저는 영화에서 정말 깊게 공감했던 인물이 있었는데 로렌스였어요. 로렌스. 중립중. 왜냐면 영화를 보는 내내 피곤하고 긴장되고 그랬던 이유가 뭐 색 때문도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 뭔가 이입돼서 그랬구나. 로렌스에게 너무 몰입하고 감정을 이입했기 때문도 있었거든요. 왜냐면 로렌스가 저랑 성향적으로 너무 비슷해요. 이렇게 뭔가 나와 닮은 캐릭터가 나온 적은 처음이었던 것처럼 너무 비슷해서 제가 너무 많이 이입이 됐고 이 로렌스는 자신이 진행하는 이 콘클라베를 통해서 정말 최선의 교황이 탄생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잖아요. 근데 사실 로렌스도 분명히 교황이 되고 싶은 마음은 있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러면서도 만약에 저와 비슷한 성향이다라고 그냥 가정을 해볼 때 설령 자신이 원하고 욕심이 나더라도 나보다 더 좋은 후보가 있다면 그 사람이 교황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한 발 뒤로 좀 물러서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신의 나는 그럴 그릇이 못 되라고 스스로를 조금 좀 이렇게 다그치고 약간 그런 면도 좀 보였거든요. 저는. 네네네. 근데 되게 다른데 나는 로렌스 같은 경우는 교황 되면은 아까 얘기했던 그 도망가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니었을까 싶었는데 내가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자신에게도 분명 욕망은 있지만 이미 자신이 생각하는 좋은 후보가 있기 때문에 그 후보를 밀어주지 굳이 자신이 나서서 욕망을 드러내지 않았을 것 같고 이제 영화에서는 로렌스는 분명히 이제 벨리니가 자신보다 좋은 교황이 될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욕망을 드러낼 이제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한번 자기한테 투표하지 않아? 네, 폭발이 일어나잖아요. 그 장면 전 좀 빵 터졌거든요. 맞아요. 주님의 뜻이다. 이게 콘클라베가 진행될수록 이제 벨리니가 교황이 되게 어려워지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건 정말 아니다 싶은 후보들이 교황이 될 위기에 놓이니까 결국에는 이제 욕망이 각성을 해서 제가 되느니 내가 돼야겠다. 이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상황이 안 좋다고 느껴지면 결국 그 책임감 때문에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성격의 인물이었던 것 같아서 저랑 너무 닮았다라고 제가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막 그때 내 모습 같아서 너무 싫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 벨리니가 오해를 하잖아요. 네. 당신은 욕심이 없다고 하는데 너의 생각부터 좀 잘 생각해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종종 그런 오해를 받기도 하거든요. 오해일 수도 있고 정복을 찔린 걸 수도 있고. 맞아요. 그런 부분이 저도 좀 비슷하게 느꼈어요. 이 로렌스 같은 성격이 사실 어느 정도 좀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맞아. 매사에 완벽하게 하고 싶고 모든 상황을 다 신경 써서 챙기다 보면은 진이 빠질 텐데 이 로렌스 분명히 이제 콘클라베 끝나면 이제 면역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어딘가 아플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 유독 로렌스에게 몰입하면서 너무 피곤한 모습이 나 같아서 싫지만 되게 너무 많이 이입이 됐고 그래서 저도 로렌스의 마음으로 같이 콘클라베를 진행한 것 같은 느낌으로 영화를 봤어요. 진짜 피곤했겠네. 네, 그래서 저 이날 진짜 일찍 잤잖아요. 집에 가서. 그 소설을 보면은 로렌스의 입장으로 소설이 전개가 되기 때문에 로렌스의 속마음이 되게 직접적으로 드러나거든요. 근데 소설에서는 이제 트랑블레 보고 저 역겨운 인간, 저 한심한 인간, 막 이런 말들도 나와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생략이 된 상태에서 연기로서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것도 또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향한 그런 마음들. 저 그거 너무 웃겼어요. 그 빈센트한테 찾아가가지고 나한테 투표하지 마. 근데 빈센트는 베르테스 빈센트입니다. 네, 그래서 근데 뭐 권력을 탐하지 않는 사람한테 투표하라면서요. 끝까지 자기의 순수하게 굉장히
네, 가지 언니는 누구에게 가장 공감하셨나요? 저도 사실 어쩔 수 없이 영화가 로렌스의 심경을 따라가다 보니까는 네. 로렌스에 좀 많이 공감할 수밖에 없었고 저는 로렌스의 가장 그 공감 포인트가 뭐였냐면은 로렌스가 이제 콘클라베를 주관하고 시작하면서 뭔가 연설을 하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확신이 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 그때 절로 아멘 소리가 나왔어요. 할렐루야. 약간. 가셔야겠네, 성당에 다시. 왜냐면 제가 평소에 굉장히 추구하는 바거든요. 그러니까 확신이 저는 폭력을 만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로렌스가 우리가 오늘 키워드가 의심이잖아요. 확신을 갖지 않고 계속 의심하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인생 되게 피곤하게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계속 좀 피곤하더라도 이 확신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게 저도 동의를 해서 왜냐면 확신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뭔가 확증 편향을 사람이 하게 되잖아요. 그치. 내가 듣고 싶은 정도만 취하고 근데 그러다 보면은 굉장히 하나에만 매몰되면서 세상을 보는 시야를 되게 좁게 만들거든요. 그럼 공감이라는 걸 되게 못하게 돼요. 다른 맞아요.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각자가 맞다는 확신을 갖고 있으면 상대방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틀린 존재로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근데 결국 그것 때문에 서로를 미워하고 갈등이 생기고 막 양극화가 되기 때문에 네. 확신은 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전에 저 동주 방송 때도 얘기했던 게 모든 확정해서 말하는 사람 제일 싫어한다고. 그래서 저도 제 스스로 확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걸 좀 경계해요. 하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항상 흔들리고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재단하고 판단해 버릴 때마다 묘한 그 죄책감을 느끼거든요. 반성하면 돼요. 네, 그렇죠. 반성하고 죄책감을 느끼는데 그래서 그 확신을 경계하지만 흔들리기도 하는 그 로렌스의 인간적인 면에도 좀 공감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그래 인간은 저럴 수밖에 없지. 하지만 그 흔들림 속에서도 내가 지키자는 신념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계속 챙겨가고 생각하는 게 그게 어쩌면은 좀 인간으로서 조금이라도 잘 그리고 조금이라도 인간답게 네. 예, 살기 위함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두 분은 되게 선하시네요. 저는 벨리니한테 공감이 갔어요. 벨리니는 네. 굉장히 현실적이죠. 네, 그래서 음. 나도 저 상황에 놓이면 저렇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벨리니가 처음에는 자기의 그런 혁명적인 생각들을 굉장히 전파시키기 위해서 확고하게 얘기하거든요. 그들한테 맞아. 전해라. 나는 테데스코와 완전 반대되는 사람이다. 전통주의와 완전 반대되는 사람이라고 전하라고 막 이러다가 나중에는 저 새끼 되면 안 되니까. 야, 우리끼리 어떻게 좀 해야 되지 않냐? 내가 포기할게. 쟤한테 밀어주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치의 맞아요. 축소판이자 어떤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소수 정당의 어떤 그런 느낌 아닐까? 그래서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됐고 맞아. 그리고 그 와중에 또 욕심이 있어. 처음에는 자기 욕심 아니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그 권력을 탐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래서 로렌스한테 너 욕심 있는데 왜 너를 안 돌아봐 하는 게 난 약간 맞아. 투사로 느껴졌어. 그치. 그래서 저는 그런 인간적인 과정에 굉장히 공감이 됐고 저는 사실 그렇게 변하는 제 모습을 직면하는 거를 되게 무서워해서 사실 이런 큰 자리에는 제가 이제 별로 올라가고 싶어하지 않는 느낌도 있어요. 자리가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것도 있거든요, 분명히. 맞아요. 그래서 그 과정과 변모가 너무나 공감됐다. 그리고 저는 이건 성직자고 보고 다 느낄 수 있는 생각이라고 그럼. 생각하고 네. 오히려 제가 굉장히 존경으로 봤던 분은 아그네스 수녀님인데 그 마지막 그 엔딩 시퀀스 직전에 교황의 방에 인장을 뚫고 들어가서 로렌스가 이제 막 서류들을 찾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걸 아그네스 수녀님이 보고 모른 척한단 말이에요. 네. 전 그게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영리한 사람이니까. 근데 그것이 본인의 역할인 거를 아는 건데 보통은 자기가 그게 부당하다는 걸 알면은 거기서 큰 소리를 낼 텐데 그 오랜 시간 동안 사실 그 로마의 바티칸에서 그 자리에 있는 거는 오랜 시간 동안 차곡차곡 올라갔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것에 순응하고 있는 그 모습 자체가 저는 되게 그러니까 순응하면서 정말 때를 기다렸던. 그게 너무 수행자이자 사자의 모습인 것 같아서 물론 이제 수녀님이지만
되게 그게 존경스럽더라고요. 맞아요. 내가 못하는 거. 나는 뭐 틱 건드려 우와 내가 봤어. 누구야? 이게 인간인데 그것과는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 같아서 정말 존경스럽다. 그리고 맞아요. 심지어 마지막에 어떤 자신이 본 거에 대해서 폭로할 때도 에, 굉장히 철저하게 감정을 숨긴 채로 조용히 얘기하거든요. 맞아요. 비록 수녀가 눈과 귀가 없지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저도 아그네스 수녀님이 진짜 똑똑했던 게 자신의 역할과 넘지 말아야 할 그 선을 정확하게 알고 행동하고 그래서 내가 피해가 되거나 자신의 입장에 위법이 되지 않는 선에서 로렌스를 굉장히 잘 도와주잖아요. 복사기도 그렇고 맞아. 몇 장 필요하세요? 이렇게 딱 하면서 해주고 하는 게 되게 영리하고 너무 똑똑한 사람 같아요. 그래서 역시 여성은 현명해 뭔가 이런 생각을 혼자 했어요. 저도. 그러니까 물론 네. 수녀에게도 사제서품을 달라 할 수는 있지만 오히려 아그네스 수녀님처럼 이렇게 하는 게 이 사람들도 이제 서품 받을 때 되지 않았나? 라고 하는 의견을 바꿀 수 있는 행동 아닐까? 이게 이제 비폭력인 거죠. 어떻게 그쵸, 보면은. 그쵸.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존경스러웠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저희가 잠깐 의심에 대한 키워드를 말씀드렸는데 이 영화가 이제 신앙뿐만이 아니고 우리 삶의 전체에서 의심이 필요한 이유를 말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두 분은 우리가 어떤 때에 의심이 필요한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네. 시에나 언니. 저는 삶에서 이 의심이라는 게 항상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의심 많잖아요. 네, 저 의심 완전 장난 아니에요. 진짜 많아요. 우리 다 그렇지 않나 봐요. 네, 저 진짜 의심 많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살면서 내가 만약에 옳다라고 확실했던 일들이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맞아요.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때때로 뭐 스스로 의심하고 질문을 던져야 더 나은 길로 찾아갈 수 있을 것 같고 영화를 보면은 유일하게 모든 걸 알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신뿐이다라고 말하는 것 같기도 했었거든요. 그 영화 중간중간에 그 시시나 성당 그 앞쪽에 그려진 그림, 미켈란젤로 최후의 심판이 계속 비춰지는데 악마의 얼굴이 자꾸 맞아. 지옥도로 끌려가는. 맞아요. 그 그림 내용이 그 신이 되려고 하는 인간에게 인간이 신에게 심판받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네. 그래서 인간의 좀 확신이나 교만을 경고하는 그런 메시지 같다고 좀 느껴지기도 했고 특히 영화 속의 로렌스가 너무나도 완벽하게 모든 걸 통제하고 파악을 하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최고의 교황을 선출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신중하고 치열하게 노력한 결과가 이제 자신이 최선을 다해 선택한 교황 이제 빈센트가 사실은 물리적으로 말해도 되죠? 그 여성의 신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혀 예상 못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장면이 좀 인생을 보여주는 것 같다고 느껴지기도 했거든요. 네가 그렇게 노력해도 우리 삶도 그렇잖아요. 죽을 만큼 노력한다고 해서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그리고 뭐 계획도 원래 계획대로 안 풀리는 게 더 많잖아요. 그래서 인생도 뒤죽박죽인 것 같은데 그러다가 또 어느 날 너무 갑자기 행복하고 막 또 다시 혼란스러워지고 이렇게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흘러가는 것의 반복이 좀 인생이 아닐까 싶은데 뭐 노력하면 뭐든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현실에서 저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더 많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점을 좀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의 과정을 통해서 표현해준 거 아닐까라고 좀 느껴지기도 해서 결국에 삶에서 이런 의심과 질문이 필요한 이유는 좀 우리가 언제나 불완전한 존재라는 그런 사실을 잊지 않고 조금 더 겸허하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함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맞아요. 가지 언니는 어떠셨나요? 저는 이 영화가 뭔가 자리와 자격이라는 주제로만 딱 생각을 해본다면 의심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특히 권력이 주어진 자리에 앉을 만한 뭔가 합당한 자격이 있는지 어떤 건덕지가 있다면 그 의심을 뭔가 끝까지 파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권력이 있는 자리에 일단 앉으면 끝이잖아요. 그 권력을 어떻게 휘두를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앉힌 다음에도 의심하고 주시를 해야지만 그 사람이 뭔가 호박씨를 못 가고 계엄령을 같은 거를 선포하지 못하고 우리 의심 안 한 거야 그럼 그동안? 더 의심했었어야지. 그럴 줄은 몰랐지. 국민들이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아갖고 일어난 일이구나. 아니, 그러니까 혹시나 했던 일이 벌어진 거잖아. 근데 그의 입장에서는 의심했기 때문에 계엄을 선포한 거 아니야? 그의 입장에서 또 그럴 수 있겠네요.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계속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 봐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입장으로 조금 의심을 좀 생각해 봤고요. 그래서 저도 시에나처럼 의심 많은 사람인데 뭔가 요즘 사람들이 사실 아까도 말했지만 의심이라는 게 두뇌 되게 많이 써야 되는 일이에요. 되게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정치적인 거나 이런 거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고 그래서 의심조차 안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역시도 좀 그런 것에 반성을 해봤고 의심이 진짜 많은 성격이지만 정작 중요한 곳에 쓰지 못했네.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는 그 지난번에 했던 탱크의 믿음과 의심을 동시에 이야기를 하자면 일단 세상에 온전한 것은 없다라고 그쵸.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심을 통해야지 뭐든지 발전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물리적인 것이든 문명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뭐든지 의심을 통해서 발전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런 믿음은 무엇인가. 근데 저는 그때 믿음할 때 제가 100% 믿는 건 없다라고 했어요. 그게 의심인 거고 그래도 일반적으로 한 90% 정도의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10%는 의심을 하는 건데 그 90%의 믿음이 사회가 유지되고 뭐라고 할까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신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의심과 믿음은 반드시 함께 해야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종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저는 처음에 콘클라베 있기 전에 서문을 읽잖아요. 그 어떤 그 편지 같은 걸 써서 거기서 그 얘기를 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의심하셨다. 하느님에게 왜 나냐? 나 이렇게 고통스럽게 죽고 싶지 않은데 왜 하필이면 나를 선택하셨냐고 이렇게 의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그 성경 구절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뭔가 의심을 했었다라는 거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책에서 제가 보니까 그거를 좀 잘 느낄 수 있는 문장이 있어서 읽어드리고 싶은데 네.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악마 시스티나 성장의 악마를 보는 그 악마의 그림을 보면서 느꼈던 이 로렌스의 여기는 로멜리예요. 로렌스의 생각인 것 같아요. 여기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러고 보니 시스티나 예배당의 아침 미사에도 똑같은 환각으로 고통을 겪은 바 있다. 로멜리는 처음으로 주님한테도 파괴 의지가 있음을 보았다. 태초부터 파괴는 창조의 본질에 속하므로 탈출은 불가능하다. 주님은 분노함에 우리 중에 임하셨도다. 보라 주께서 이 땅과 어떤 파괴를 가져왔는지. 그러니까 이게 의심을 통해서 파괴가 이루어지고 파괴를 통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구절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종교적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지만 그 외에 모든 것들에서 우리가 어떤 의심을 통한 파괴로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신앙뿐만이 아니고 모든 것에 의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하지만 그 밑에 베이스로는 약간의 믿음도 함께 가져가야지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거북이가 자꾸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거북이를 두 분은 어떻게 봤는지 궁금해요. 어떤 상징이었을까요? 저는 일단 저는 발제를 본 다음에 영화를 봤잖아요. 네. 그래서 거북이의 등장을 계속 기다리면서 거북이 언제 나올까? 그래서 크게는 처음에 그 베니테스가 거북이를 보고 있고 그리고 베니테스의 그 비밀이 밝혀지고 난 다음에 성당 안에 거북이 그렇게 크게 두 갈래로 네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베니테스 비밀이 밝혀지고 난 다음에 거북이가 바로 등장하길래 속으로 거북이가 자웅동체였나? 그거부터 생각을 하고 영화 끝나자마자 검색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일부 개체는 자웅동체라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요? 예. 신기하다. 그래서 진짜 이거야?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신기했고 참고로 거북이는 책에 등장하지 않아서 아마 감독이 의도적으로 넣은 거라면 그런 이유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깊게 찾아보니까 거북이가 뭐 지혜의 상징이기도 하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베니테스 자체가 동정녀 마리아를 상징을 하고 그 거북이로 하여금 한 번 더 이 베니테스의 뭔가 상징성을 좀 더 견고히 하는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가
이 종교가 나아갈 방향을 좀 더 너희가 지혜롭게 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 거북이가 굉장히 오래 살잖아요. 장수죠. 네, 장수하잖아요. 그러니까 종교도 사실은 시들지 않는 굉장히 사람이 있는 곳에라면 얼마든 그러니까 오래도록 유지될 거기 때문에 네. 근데 사람은 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종교가 이 사람의 이 변화에 좀 맞춰야 되지 않나?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오래 가기 위해서는 너네 그거 필요해를 좀 전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시에나는요? 저는 음. 영화 볼 때 거북이가 왜 이렇게 자꾸 나오지? 이렇게 궁금했었어요. 근데 가지언니가 얘기해 주는 것처럼 뭐 동양 문화에서는 장수나 그런 지하의 상징이기도 하고 제가 예전에 무슨 그런 막 뭐 이런 동물 도감 같은 거에서 어릴 때 본 기억에 이게 거북이가 물의 온도에 따라서 그 성별이 바뀐다라고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게 제 기억이 오류인지 맞는지 모르겠는데 자웅동체만 그럴 수 있겠다. 저는 그래서 혹시라도 뭐 거북이가 그런 면이 있다면 이제 영화에서 보여준 거북이의 뭐 성별이나 운명이라는 게 뭐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쉽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게 아닐까. 그냥 그렇게 질문을 보고 나서 좀 짜집어 봤습니다. 근데 시에나님의 네. 얘기가 맞습니다. 그래요? 네, 거북이의 성별은 알이 부화되는 모래의 온도에 따라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너무 신기하다. 네, 그래서 28도 이하에서는 주로 수컷, 30. 30도 이상에서는 암컷이 많이 태어난다고 해요. 네. 그 얘기구나. 성체의 거북이가 바뀌는 게 아니고 네, 알이. 네. 너무 신기하다. 정확한 정보 감사합니다. 네, 지금 열심히 검색을. 네. 네. 저는 그런 생물학적인 거는 아예 생각을 안 했고 그냥 이 거북이가 굉장히 느리게 걸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도가 종교가 이렇게 천천히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직접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했고 얘가 탈출을 할 때마다 자꾸만 로렌스가 와서 갖다 놓. 제자리에 갖다 놔. 그러니까 얘는 중립적이긴 하지만 내가 봤을 때 약간 보수적인 세력이 그 보수적인 마음이 좀 남아있는 어떤 전통적인 그런 집단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나아가는 거를 그냥 내버려두지 못하고 다시 제자리에 가져다 놓는 이런 나아가려고 하지만 다시 제자리 그런 거를 보여주는 면이라고 생각했고요. 이 거북이 자체는 느리지만 탈출하고 싶어하는 어떤 교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왜냐면 로렌스가 그런 대사 하잖아요. 얘 자꾸 뭔가 딴짓하고 있으면 탈출하려고 그래. 이런 대사를 하니까 맥락하게 좀 이해가 되네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 교황성화가 되게 예뻐했다고 했어요. 근데 그 교황성화가 지금의 프란치스코 교황을 빗댔다라고는 하지만 뭐 작가는 아니래요. 근데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워낙 그 전에 선대 교황보다는 훨씬 좀 자유적인 그런 개혁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거북이가 예뻐했다라는 거는 이 느리지만 탈출하고 싶어하는 그걸 지지했다라는 걸로도 또 볼 수가 있고 그런 식으로 좀 해석이 된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근데 이제 마지막 결말을 보면 로렌스가 굉장히 이제 그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주저하는 장면들이 연기로서 보여지는데 그거랑 이제 같이 연결해서 본다면 거북이를 가져가다가 다시 제자리에 놓는 게 조금 어떻게 보면은 이게 연결이 되죠, 그게. 그래서 두 분은 마지막 충격적인 그 결말이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이제 예상은 했는지 어느 정도 충격이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전혀 예상 못했어요. 진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이랬다니까요, 극장에서 혼자. 자, 일단 이제 그 결말을 말씀을 드리면 그렇죠. 네, 교황으로 선출되었던 베니테스 추기경은 간성이었어요. 겉으로는 남성의 성기를 가지고 있지만 몸속에서는 난소와 자궁까지 같이 가지고 있는 이제 인터섹스라고 하죠, 보통은. 그런 성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분법으로 정확하게 이 사람이 남자다, 여자다라고 나눌 수가 없는 그런 몸이었던 거죠. 그래서 중간에 레이가 자꾸 와서 탐정처럼 사실은요 조사를 좀 해봤는데 탐정이었어. 약간 왓슨이야. 근데 나는 거기서 조금
그랬어. 왜냐면은 닥터를 보러 갔다고 했는데 하스피털이 아니고 클리닉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의원이라고. 뭐지 왜 클리닉이라고 하지? 근데 음. 그래서 그때 사실 조금 의심은 했어요. 클리닉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겠다. 저거를 자꾸 보여주는 이유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은 영화의 문법에서 봤지만 갑자기 뜬금없이 등장하는 저 사람이 분명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까지 예상을 못했고 근데 그 얘기를 했을 때 클리닉 얘기를 그 빈센트가 했을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트랜스젠더인가?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그래도 거기까지는 예상했네. 아 근데 트랜스젠더까지 가면 너무 과한데? 그러니까 이게 뭐 나쁘다 이런 게 아니고 이 종교적인 거에서 트랜스젠더인 교황이 나온다고 이거 진짜 혁명인데? 많이 간 거지. 이건 혁명인데 근데 거기까지는 아니었다. 그래서 그래 거기까진 갈 수가 없고 거기 중간에 있는 딱 그 간성에 있는 사람을 선택을 했구나라는 정도로 보면서 충격적이지만 내가 예상한 것까지는 아니었다라는 거에서 약간 실망했다. 더 갔어야 됐어? 왜냐면 우리 교회가 아직 거기까지 받아들일 준비는 안 됐다. 그 중도를 굉장히 잘 탔어. 맞아. 두 분은 어떠세요? 저도 결말 너무 좋았고요. 그 자궁 얘기했을 때 저도 진짜 상상도 못했거든요. 근데 저는 좀 그랬어요. 이제 비신도로서 저에게는 이 결말이 되게 크게 와닿지 않았던 이유는 그 추기경들의 한 명의 비리가 밝혀질 때부터 저는 좀 반전 같은 충격이었거든요. 탈락할 때마다 어머 추기경들이 저렇다고 약간 이러면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비리가 밝혀질 때마다 조금씩 계속 놀랐었고 마지막에는 사실 어느 정도 그런 반전이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얘기를 했을 때 그때 이제 제가 영화보다 가끔 너무 재밌으면은 이렇게 웃거든요. 막 이러면서 웃거든요. 근데 이때 정말 저도 모르게 육성으로 이러면서 웃으면서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반전이었는데 저에게는 탈락할 때마다 반전하면서 조금 더 큰 반전 약간 이거여서 저한테는 확 반전은 아니었고 이제 근데 너무 마지막까지 어떻게 그게 풀어질지 모르게 계속 전개되는 점도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저는 그 로렌스가 마지막에 이렇게 창문 열면서 끝나잖아요. 네. 창문을 열고 그 밖을 내다보고. 네. 근데 저는 제가 로렌스에게 아까 몰입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너무 몰입을 해 있었던 건지 영화를 보는 내내 그 성당에 저도 같이 갇혀 있다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근데 그렇게 연출했어. 그래서 맞아. 그 바람 소리가 너무 리얼하게 들리는데 숨소리도 되게 잘 들리잖아요. 저 진짜 영화관에서 어디서 바람이 들어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나도 이게 영화관인 건 알아. 4D야 4D. 그래서 진짜 이렇게 한번 돌아봤어요. 그러니까 옆 사람 숨소리 아니었어? 너 그랬을지도. 그래서 뭔가 같이 갇혀 있다가 같이 해방된 느낌이어서 그 결말 그리고 마지막에 창문을 열었던 그 부분이 저에게는 더 이제 그 부분까지 마지막으로 같이 호흡이 좀 이어져 갔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해방됐구나. 마지막에 창문에서 그렇게 느끼고 로렌스 빨리 나가서 쉬었으면 좋겠다까지 생각하면서 로렌스 놓아줘. 이제 로렌스를 좀 쉬게 해줘. 주름이 한 3년 더 늙은 것 같아. 막 이러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가지 언니는 어떠셨나요? 저는 일단은 영화의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반전은 그 자궁에 대한 얘기가 반전이라면 저는 어쨌든 결말은 로렌스가 창문을 열고 그 마지막에 수녀들이 문을 열고 나와서 이렇게 걸어가고 그 장면이 저는 마지막에 또 끝맺음을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거기서도 문이 등장을 하고 그 문을 열고 나오잖아요. 여성들이 수녀가. 그리고 그 수녀의 그러니까 문이 있던 그 벽에는 사제들의 석고상이 있었어요. 맞아. 그래서 저는 저 석고상을 왜 배치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간에 어쨌든 이 종교 지금의 이제 카톨릭은 남성 위주로 갔는데 결과적으로 이 성별의 이분법이라는 것을 좀 뛰어넘어야지만 이 종교가 조금 더 폐쇄성에서 좀 벗어나는 그러니까 좀 진보된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닐까를 좀 제시한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아주 이성적인 카톨릭의 진보에 대한 메시지 이렇게 좀 느꼈어요. 맞아요.
최근에요. 네. 바티칸 시국에서 행정부 수장의 사상 최초로 여성이 임명이 오.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사제직은 아니고 응. 수녀님이신데 네. 행정부 수장에도 그동안 남성들만 어. 계속 임명이 됐었고 이게 프란치스코 교황이 그래도 거북이처럼 한 발짝 아주 나를 내밀었다. 아주 천천히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라서 저는 기회가 된다면 제가 죽기 전에 여성 사제가 탄생하는 거를 정말 보고 싶은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이 너무 좋았고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메시지가 있었던 게 수술을 하려다가 결국에는 안 하잖아요. 네. 저는 그것도 되게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실 주님. 네. 근데 만약에 실제 상황에서 이런 교황이 탄생을 한다면 교회가 어떻게 반응할까? 그것도 난리 되게 날 것 같은데 진짜. 아니 근데 왜? 그치, 트랜스- 이게 난데. 솔직히 트랜스젠더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음. 아직까지는. 근데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태어난 거고 아무런 수술도 거치지 않은 상태인데 그 반대할 이유가 있나? 근데 생각해보면 영화 속의 로렌스도 네. 그걸 얘기를 하다가 이 트랜스코가 이게 죄야? 뭔가 이런 식으로 되게 순수하게 묻잖아요. 네. 그럼 거기서 로렌스도 말을 못해요. 그치. 어. 근거가 없어요. 이건 어. 아무리 FM이더라도 네. 근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쩔 거야? 이렇게 태어났는데 어쩌라고. 폈는데 제가요. 탈락인가요? 제가 간성이라서 탈락인가요? 네. 아무튼 그래서 여러 가지로 굉장히 좀 의미가 있던 결말이었던 것 같고요. 맞아요. 이 교황들은 선출되면서 세례명을 어떻게 불리고 싶냐라고 세례명을 다시 선택하거든요. 그래서 이노첸시오라는 맞아요. 세례명, 그러니까 뒤에서 막 이노첸시오래, 이노첸시오, 웅성웅성. 웅성웅성 되죠. 근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제가 좀 찾아봤는데 네. 그동안 역사 속에 이노첸시오 교황들이 한 3명 정도 있었거든요. 일단 이노첸시오 3세. 이때는 가톨릭 교황권이 가장 강했던 시기로 십자군 전쟁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사람이래요. 종교의 전쟁을 추진했던 그런 대표적인 절대적 권위를 가진 사람. 그리고 이노첸시오 4세는 가톨릭과 신성 로마 제국 간의 갈등을 심화시킨 인물입니다. 그래서 종교 재판 그리고 이단 신문, 그러니까 이분법이 굉장히 강화됐던 두 그러네요. 교황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교황 이노첸시오 10세. 바티칸의 정치 싸움이 극심했던 시기의 교황으로서 예술 후원과 로마의 도시 정비에 힘쓰기는 했지만 어쨌든 세 인물 다 갈등과 어떤 분별의 시대에 있었던 그런 인물들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노첸시오라는 이름 자체가 순수한 교황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그동안의 역사상으로 봤을 때는 그러지 못했던 인물들이 이 이름을 가져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이노첸시오라는 이름을 선택했다라는 거는 이거를 이제 전복시켜서 내가 원래 이 이름의 의미를 따르는 그런 교황으로 거듭나겠다라는 뜻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이 교황과 너무 이 배역과 너무 잘 어울리는. 그리고 저는 그 배우의 순수해 보이는 그 말투가 너무 좋았어. 조근조근 얘기하죠. 맞아요. 약간 말lun강 느낌도 있어. 너무 밝아서. 맞아. 영성이 가득한 사람들이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자, 그럼 우리 마무리로 네. 이 영화를 누구에게 추천하시고 싶은지 궁금합니다. 어떤 분에게 추천드리고 싶으신가요? 저는 일단 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좀 꿈꾸지만 녹록치 않은 현실에서 풀이 죽은 누군가들이 보면 조금은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대부분의 사람들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다. 그래서 거북이처럼 지금 너의 것을 지켜나가면 그래서 조금의 희망을 보일 거야. 네, 좀 이런 유안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모든 사람들이 봐도 어느 정도 다 공감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정치적인 메시지 사실 정치라는 게 우리가 큰 맥락 말고 뭐 회사나 뭐 어디서든 그런 정치라는 것이 다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뭐 학부 회의 뭐 이런 거 해도 거기다 맞아요. 정치 싸움 납니다. 그러니까 모든 뭐 공동체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면 어느 정도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고 맞아. 되게 뭐 미장센도 좋고 내용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로 또 해석도 가능할 것 같기 때문에 보시면 재밌지 않을까. 누구나. 네. 네. 맞아요. 저도 정치 스릴러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네. 그리고 이게 ASMR 같아요. 이 숨소리도 엄청 맞아. 종이 접는 소리, 탁 네. 넣는 소리 이런 소리까지 되게 섬세하게 표착해서 그런 예민하게 그런 거를 좀 보시는 분들은 맞아. 재미있게 보실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듣보영화 인스타그램 아이디입니다. db.movies
B.MOVIIS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콘클라베로 저희 아카데미에서 각색상 수상했던 작품으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네. 네, 부디 재보궐선거도 잘 끝나고 네, 여러분 앞으로 의심하시면서 네. 뽑으셔야 됩니다. 네. 앞으로 또 어떤 선거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하는 거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선거가 한 번 더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그렇지. 하면서 네. 방송 마무리해보고 싶습니다. 자, 저희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